예, 오늘은 제5장 탄력성과 그 응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경제학자들이 아니라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년기근 현상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것은요,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풍년이 되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농산물의 가격이 훨씬 더 크게 떨어진다면 농부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가르쳐가지고 전통적으로 풍년기근 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산물은 넘쳐나는데 또는 배추는 넘쳐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왜 자꾸 손해만을 봐야 하느냐,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나타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경제학적인 논리로는 어떻게 분석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번 장에서 설명될 탄력성과 그 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풍요 속의 빈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책을 만들고 그 책을 파는 책의 이제 출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요, 이 책의 교재가 된 이 맨큐의 경제학 하는 교재를요, 상당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셨을 겁니다. 기존에 일색, 한 색깔로 되어 있는 교재들 같은 경우에도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은 이 올 컬러로 되어 있는 이러한 최고급 지질의 교과서를 3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구입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품질이 높은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과서는 이렇게 낮게 가격이 매겨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간단한 아이디어만 말씀드린다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이 책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이고, 이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만 낮추더라도 훨씬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낮은 가격을 책정했던 이런 맨큐 교수 그리고 드라이덴 출판사의 결정은 나름대로 가격과 판매량 간에 존재하는 어떤 정량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기초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9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특징적인 용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정량적이라는 용어와요, 정성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특징적인 이 두 가지 용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성적이라는 것은 한 용어가 또는 하나의 설명이 어떤 변화의 방향이라든지 그 성격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높이 줄 수밖에 없다,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이러한 방향이나 성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성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량적이라는 용어는 과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여줘야 되는데, 가격을 높이긴 높이되 얼마를 높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 과연 얼마를 높여준다면 석유 생산이 10만 배럴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량적인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정성적인 분석을 정량적인 분석으로 바꾸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탄력성은 일라스티시티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E로 나타내든지 이런 엡실론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을 설명할 때 수요의 탄력성을 교과서에서는 먼저 설명하고 있고요. 자,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요인을요, 아래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기준이 필수재와 사치재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을 생각해 보시죠. 밥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밥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요트라든지 스키라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트라든지 스키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많이 생겼을 때나 되어서야 쓸 수 있는 그런 재화들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쌀과 옷과 같은 이런 재화들을 가리켜서 필수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스키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트라든지 이러한 재화들이 되었을 때 이런 재화들을 사치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으로서요, 필수품과 사치품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아무리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밥을 한 그릇 안 먹고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가격이 싸진다 그래서 하루에 밥을 50그릇, 100그릇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필수재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겁니다. 필수재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낮고요. 사치품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사치재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또는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렇게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재화가 될 때 그런 재화를 사치재라고 하고, 사치재의 경우가 탄력성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입니다.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버터와 마가린,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버터와 마가린을 예를 많이 드니까요. 버터가 비싸지면 꼭 버터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니니까 비슷한 맛과 비슷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마가린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버터와 마가린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버터 가격이 조금만 상승한다면 수요는 전부 마가린으로 다 가버릴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유사한 재화들이 여럿 존재한다면 이런 경우에 탄력성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상당히 탄력적인 소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고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달걀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냥 달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 종류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는 아마 egg라고 돼 있었으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까지 알을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알은 이제 알을 낳는 조류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달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뚜렷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터에 비해 가지고 달걀은 대체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버터의 수요에 비해서는 달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비탄력적일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서 필수 사치의 구분을 보셨고요. 두 번째 기준으로서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느냐는 여부를 보셨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가 바로 시장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범위는 상당히 상이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시장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류 식품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달걀 시장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류 식품, 뭐 버터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을 좁게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다고 할 때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러한 대체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장을 좁게 잡을 때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대체재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가격을 조금만 높여도 다른 재화로 수요가 옮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좁게 잡으면 좁게 잡을수록 탄력적인 수요를 보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장 넓게 식품 시장이라는 시장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식품 시장이라는 시장을 잡았을 때는 여러분이 식품에 대한 대체재는 다른 어떤 곳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그다지 큰 탄력성을 보이지는 못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범위란 좁게 잡을수록 이제 더 탄력적인 특성을 보이고, 넓게 잡는다면 낮은 탄력성을 보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차원에 대해서는요, 시간은 길게 잡을수록 탄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인상된다고 할 때, 휘발유 가격이 상승된다고 할 때 단기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많은 기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큰 차를 쓰고 있다가도 작은 차로 수요가 옮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약간 지나고 나면 큰 차를 쓰던 용량의 그러한 기름을 사용하던 그러한 수요가 저용량의 기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보다는 훨씬 큰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차원의 경우에도 이제 시간은 길게 잡을수록 탄력적이고 짧게 잡을수록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을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까지 내용을 해가지고요.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짓는 4가지 요인을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특징이 발생하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 되는지, 또는 어떤 특질이 발생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탄력성을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탄력성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탄력성의 정의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변화율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변수의 변화율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독립변수이고 가격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량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가격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P분의 델타 P라고 쓰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이라는 그런 값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변화율이라고 할 때 수량은 원래 Q라는 수량이 있었고 이제 만약에 델타 Q라는 만큼 변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수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독립변수의 변화율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이라는 그런 탄력성의 개념에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것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약간 주의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량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플러스의 방향을 보인다면 수량은 마이너스의 변화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정의된 값에서는 수요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된다면 변화의 정도를 표시해주는 탄력성으로서의 그런 표시 방법으로서는 그렇게 편리한 방법이 못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수량이 하락하는, 그래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의 자체를 탄력성의 경우에는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많이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측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예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당 가격이 2달러에서 2.2달러로 상승했습니다. 2달러에서 2.2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 얼마나 변했냐면요. 구입량이 10개에서 8개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복잡한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벌써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격은 2달러에서 2.2달러로 갔으면 10%가 변한 셈이고요. 수량은 어떻습니까? 10개에서 8개가 되었다면 20%가 감소한 셈입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20%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계산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의 기준은 보통 1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 변해줬을 때 수량도 따라서 10% 정도 딱 변할 때 그때를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서 탄력성 1로 정의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탄력성 2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96페이지를 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경우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경우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소비가 A점에서 B점으로 변할 때, 소비가 A점에서 B점으로 변할 때 이때 가격은 4달러, 그 다음에 120개의 수요량이 있었고 B에서는 6달러, 그 다음에 수요량은 80개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똑같은 2달러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4달러 측면에서 보면 몇 퍼센트가 변한 셈입니까? 50%가 변한 셈이 될 것이고요. 6달러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33%가 변한 셈입니다. 똑같이
120에서 40으로 갈 때 40개의 수요 감소에 대해서 A 쪽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쪽에서 본다면 3분의 1의 수요 감소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2분의 1의 수요 감소가 있었다고 보자는 것이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A점에서 B로 이렇게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 A쪽에서 구한 탄력성과 B쪽에서 구한 탄력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하나의 중간적인 그러한 측정 방법으로서 제기된 것이 교과서는 일종의 타협적인 방법인데요. 4달러와 6달러의 중간 지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5달러니까 5달러에 대해서는 2달러라는 것이 몇 퍼센트의 변화입니까? 그래서 40%의 가격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120과 80의 가운데가 100이니까 100에 비해 가지고 40의 변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또한 40%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해서 탄력성을 1로 구해내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때로는 A점에서 측정하는 경우와 B점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점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예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내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모양의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수요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할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라지 X를 X제 판매에 의한 총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X제 판매에 대한 총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가격과 판매량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판매량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탄력성이 1인 경우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와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를 각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탄력성이 1이라면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가격이 1% 변하면 수량도 1% 변하는 경우가 탄력성 1의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만약에 1% 하락한다면 어떻습니까? 1% 하락한다면 이 판매액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판매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1% 증가하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가격 하락으로 인한 판매 감소액을 정확하게 수량의 증가가 메워줄 수 있는 경우가 탄력성 1의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력성 1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수량이 메워준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탄력성 1인 곡선에서는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판매액이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식을 써보죠. P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X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판매액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 탄력성 1의 케이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탄력성 1인 경우에 곡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보셨던 경우죠. 이제 예를 들어서 1은 X, Y 이런 식으로 상수에 대해서 두 변수의 곱으로 나타내 줄 때 이제 여러분이 직각삼곡선 형태의 곡선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들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 그래프는 PX라는 이러한 P와 X 두 변수에 대한 곡선입니다. 자, 가격이 마이너스라든지 수량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일단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탄력성 1인 곡선은 이와 같이 직각삼곡선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곡선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탄력성 1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특징적으로 탄력성 1인 케이스고요. 이 탄력성 1인 케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97페이지에 가서 이제 5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시죠. 맹큐 교수도 일단 가운데 C번에 나와 있는 탄력성이 1인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라고 해서 탄력성이 0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0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탄력성이 0이란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수량의 변화율은 어떻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탄력성이 0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경우가 또 하나 있었던 것이요. Px에서 이와 같이 직각삼각곡선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2 = 1. 단위 탄력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경우가요. 만약에 이에 비해서 탄력성이 무한대로 크다면 어떻겠습니까? 무한대로 크다는 것은 약간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무한대의 그런 가격, 수량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니까, 약간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무한대의 수량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니까, 거의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란 이와 같이 거의 수평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탄력성이 어떻습니까? 1과 0 사이에 있는 그러한 약간 비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 1의 경우보다는 가격에 대해서 덜 민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파른 곡선의 형태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탄력성 1과 무한대 사이에 탄력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단위 탄력적인 탄력성 1의 경우보다는 더 완만한 형태의 수요 곡선이 될 거라는 경우죠. 자, 그래서 특징적인 경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적인 형태들을 메워 나가시는 식으로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총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98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입이라는 것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총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요. X는 PX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탄력적인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1% 하락할 때 가격을 낮추면 가격 변화보다 더 큰 수량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탄력적이라는 경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판매액도 어느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이쪽이 수량, 이쪽이 가격일 때 탄력적이라는 경우는 상당히 단위 탄력에 비해서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 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가격과 수량이 주어진 경우에 PX의 경우에 판매액은 뒤꿈치 영역으로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격의 하락과 수량의 비교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량의 증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 판매액은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감소하고 이 부분이 새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해봤자 수량은 얼마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격 하락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판매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로 설명드릴 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완전 경직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에 가까운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가파른 경우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경우라면 원래의 가격과 판매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판매액이 이만큼일 것이고, 새로운 가격과 판매량이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이만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수량은 이만큼밖에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제 새로운 판매액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리는 부분이 이만큼,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판매액이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판매액에 대한 그런 설명이 바로 이
탄력성이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교재가 왜 그렇게 싼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가격을 낮추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조금씩 더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탄력성을 가진 그런 재화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높은 탄력성을 가진 재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을 낮출 때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이윤을 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탄력성에 대한 개념으로 100페이지에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탄력성의 기초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습니까? 더 이상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지금까지 살펴보신 내용이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가격이 변화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이 변화할 때,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값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정의될 개념이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정의될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재화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재화들은 소비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집을 더 큰 집을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많아지니까 갈비를 더 자주 먹는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많아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입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보통의 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를 보통재 또는 통상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정상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비해서요. 정상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오히려 때로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안 쓰는 재화들이 있다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쓰지 않는 재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아지면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적게 이용한다는 그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열등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상재와 열등재 이 두 가지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어떻습니까? 정상재와 열등재 이 두 가지 예가 있다고 할 때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개념을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상재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열등재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적게 쓰는 재화라고 했으니까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까지 설명을 통해 가지고 수요의 탄력성을 가격 탄력성과 이제 소득 탄력성이란 두 가지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탄력성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분석이 아닌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그 결정 변수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급의 탄력성을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냐면 아까 썼던 식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을 적을 때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수량은 뭐였습니까? 수요량이었고 이제 이 수요량을 공급량으로만 정의한다면 공급량으로 정의하기만 한다면 이 값이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됩니다. 이제 이 식이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고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량도 상승하기 때문에 아까 수요의 탄력성의 경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보호 조정을 해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식이 바로 가격 탄력성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인 이런 재화가 있었는데 이게 50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격이 110원으로 변한다면 공급이 60개로 변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을 때 이 재화의 공급 탄력성은 얼마로 구해지겠습니까? 가격의 변화는 10%이고 100에서 110으로 갔기 때문에 10%의 변화이고 수량의 변화는 50에서 60으로 갔기 때문에 20%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량의 변화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급 탄력성이 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급의 탄력성도 5가지 전형적인 케이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역시 아까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수량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탄력성이 0인 경우이고요. 탄력성이 1인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탄력성이 1인 경우란 가격이 여기서 10% 변하면 수량도 10% 변한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10% 변하면 수량도 10% 변한다.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또 일정 비율 늘어나면 일정 비율 늘어난다.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급의 탄력성이 1인 경우는 다름 아니라 공급 곡선이 원점에서 나오는 직선이 되는 경우, 이 경우가 계속 같은 비율의 가격 증가에 대해서 같은 비율의 공급량 증가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탄력성이 1인 그런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경우를 중심으로 두고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의 전형적인 케이스로서 탄력성이 무한대인 공급 곡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탄력성이 무한대인 공급 곡선을 생각한다면 이때는 가격이 아주 조금만 변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만 변하더라도 수량이 엄청나게 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무한 탄력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거의 수평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형적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탄력성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이른바 비탄력적인 경우에는요. 자, 단위 탄력적인 경우보다는 상당히 가파른 형태의 기울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크고 탄력성이 1보다는 크고 무한대와 사이에 있는 이런 값들이 해당하는 이제 이른바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 경우보다 상당히 완만한 기울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105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5-7에서는 공급 곡선 위에 여러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다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가파른 형태가 된다면 초기에는 탄력적이다가 갈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에 유휴 시설이 존재할 때는 가격의 변화가 얼마 없더라도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유휴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7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공급 곡선이 오히려 전형적인 공급 곡선이 될 수 있다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까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을 가격이란 측면에서 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요, 공급, 탄력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음에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케이스가 농업의 입장에서 반가운 사건이 농부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했었던 것 같고, 농업 측면에서 기술 진보가 크게 나타난다면, 농업 부분에서 기술 진보가 나타나가지고 농업 공급이 늘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농민들에게는 바람직한 사건인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이제 해답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수요와 공급 및 탄력성의 개념들의 조합으로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농업이란 어떤 상품입니까? 농산물에 대한 수요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에 대한 수요라는 것도 가격이 낮아진다고 밥을 5그릇, 6그릇 먹을 수도 없는 셈이고,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안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상당히 가파른 형태의 이러한 수요 곡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공급 역시 어떻습니까? 공급 역시 지금 이미 벼를 심어놨는데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벼를 갑자기 2배, 3배로 늘릴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 공급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농산물에 대한 공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파른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갑자기 어떻습니까? 갑자기 기술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농업 부분에 기술 진보가 나타나는 바람에 농산물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진보로 인해서 농산물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이런 경우 분명 농업 측면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농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이야기고, 대다수 국민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전의 균형인 0이라는 점과 새로운 균형 1을 비교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었던 관계로 농산물 판매로 인한 판매액은 어떻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판매액이 이만큼인데 비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비탄력적인 수요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수량이 회복해주는 이 크기가 그다지 크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지 크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판매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때 판매액은 예전에 비해서 없어지는 부분은 이만큼이고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농업의 측면에서는 반가운 사건인 이러한 농업에서의 기술 진보가 오히려 농민들로서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농업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풍년이 발생한 경우라도 오히려 농민들은 소득을 보장을 받지 못해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농민들로 하여금 일정한 경작지를 생산되지 않도록 오히려 경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었던 사건이 현실이 있다는 것을 108페이지의 간단한 만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케이스가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의 이런 고유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국가가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종의 국가 간의 카르텔이 장기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 간의 그 유가 조작에 대한 그런 카르텔들은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역시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펙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이제 석유라는 것은 공급도 그렇게 쉽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도 그렇게 쉽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와 같이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다 일단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오펙 국가들이 석유에 대한 감산을 한다면 0이란 그러한 균형에서 1이란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갈 때
판매액은 어떻습니까? 가격에 의한 상승분은 상당히 큰데 비해 가지고 수량에 의한 감소분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판매액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판매액이 커질 가능성이 큰데 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공장도 기름을 적게 쓰는 쪽으로 개선을 할 것이고 자동차도 기름을 적게 먹는 자동차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공급 측면에서도 가격이 높아진다면 새 설비를 가진다든지 가격이 낮아진다면 설비를 없앤다든지 하는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탄력적인 이런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오페크 감산의 결정은 가격 상승 0이란 균형에서 1이란 균형으로 넘어간다고 볼 때 가격 상승이라는 그런 바람직한 측면은 얼마 안 되는 데 비해 가지고 수량 감소라는 이러한 판매액을 줄이는 효과는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단장기에 있어서의 효과의 상위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페크 국가들이 생산량을 감축하자 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생산량을 감축해봤자 가격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슬그머니 이 조약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역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란 그런 케이스로 설명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케이스도 또 하나 수요와 공급 그리고 판매액에 결정된 중요한 케이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마약 퇴치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마약 퇴치 정책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십시오. 자, 첫 번째 사회는 마약 수요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마약 사용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약 공급량, 마약의 그런 거래량도 일정하고 범죄량도 일정하다면 자, 마약을 거래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또는 마약 거래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판매액은 어떻습니까? 그 판매 총액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보겠죠. 범죄량 일정하고 그 다음에 마약 거래량이 일정하다고 할 때 마약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돈을 많이 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놓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요. 자, 마약의 거래량을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의 거래량을 줄이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마약 소탕 작전을 펴서 마약의 공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약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예전에 마약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재활 교육을 시킴으로써 마약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해가시죠? 이렇다면 두 가지 케이스 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케이스 다 마약의 거래량을 예전 수준에 비해서 상당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마약 퇴치 작전 하나, 마약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 일단 마약 거래량에 대한 측면에서는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공급을 제한시킴으로써 마약 거래를 줄이려고 한 경우에는 마약을 똑같은 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까? 마약을 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비해서 수요를 통해서 줄인 경우에는 마약을 사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돈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마약을 구입하지만 어떻습니까? 똑같은 마약을 구입하지만 수요를 줄인 경우가 공급을 줄인 경우보다 훨씬 판매액이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마약이 거래될 때 마약 거래자들, 마약 공급자들에게 주로 돌아가는 그러한 판매액이 줄어들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약 공급자들의 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비록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액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마약 구입액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든지 강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줄어들겠죠.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마약 공급자들이 줄어든다면 도시에서 총격전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줄어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 어느 쪽으로 보든지 공급을 제한하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수요를 통제하는 이러한 정책이 훨씬 더 우월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인 탄력성에 대한 분석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할까냐는 그러한 수요와 공급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